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웰컴 2021 올해 증시 전망은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거래일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70포인트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29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처럼 이는 최근에 10년 동안 첫 거래일 상승률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처럼 첫 거래일에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증권가에서는 1월에도 상승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국내 기업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코로나19 백신으로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올해는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증시에 참여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고점을 넘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삼성증권은 3,300선을, 또 신한금융투자는 3,200선까지 코스피 상단을 예상했습니다. 네, 2021년 새해 첫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연휴 모두도 잘 보내셨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국내 증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 전망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어떤 섹터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박준영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해 첫 방송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월요일을 그리고 첫 방송을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2부 시간에도 종목 진단 시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나 종목 진단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방송이니까 출석 체크해야 하는데 서당계 1년차님 왜 출석 부를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서당계 1년차님과 함께 쭈링님 또 쫄보님 오늘도 역시나 OLED 한보람 외쳐주고 계시고요. 준호님 또 체리피킹님 진섭님 또 노자성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투모 63호님께서도 궁금한 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으로 장을 마치면서 2021년 증시가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새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3,000P에 대한 기대감, 올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이 상승장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곤 있는데 우리는 이때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종목들 보고 또 주의할 점은 없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준현 운용형님. 네. 자, 2021년 새해 증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2021년의 증시 키워드다 하면은 어떤 거 꼽으실까요? 키워드는 세 가지로 좀 꼽아봤는데요. 네. 오늘 확실하게도 나타났듯이 여전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차별하다. 차별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오늘 또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작년도에 뭐 동학 개미들이 시장을 주도했는데 올해도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 네. 그리고 주가가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넘어가고 3,200, 3,000 감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버블화가 될 거다. 이미 일부 종목들은 버블화가 됐어요. 그쵸. 그렇지만 현재 뭐 버블화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추세가 그런 흐름이니까 네. 거기에 결정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해서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네. 일단 이제 먼저 차별화 같은 경우는 작년도도 정말 차별화가 심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제약업종, 그다음에 IT,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종합주가지수 30% 올라간 국면 쪽에서 대체적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시장 수익보다 훨씬 못 미쳤으니까. 그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맞아요. 올해도 이런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오늘 극단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오늘 이어서요. 작년도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맞아요. 연초부터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도 차별화가 좀 대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별화하는 것 자체가 작년도에는 이제 성장주 중심의 차별화였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성장주가 강세니까 성장주 중심의 차별화가 될 건데 성장주 내에서 다시 또 새로운 종목들이 차별화가 될 거다. 가는 종목들 더 가기는 갈 차별화 건데 속에 또 차별화. 그렇죠. 그 안에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차별화를 봐야 되는 것 자체는 백신이 이제 보급이 좀 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거란 그런 기대감이 전개되면서 경기 관련 종목 쪽으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 관련 섹터 내에서 경기 업종이겠죠.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전개될 거다. 물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모든 업종들이 다 경기가 좋아지겠지만은 네. 모든 업종 자체가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거든요. 전방산업, 그래요? 후방산업을 통해 가지고 먼저 좋아지는 업종이 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좋아지는 업종들이 갈 때 또 먼저 움직였던 업종들은 쉬거든요. 순환매를 통해서 업종 내 차별화가 전개될 거. 물론 업종 네. 내에서 또 이제 종목들의 차별화 좀 전개가 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올해 시장 자체가 이제 개인 주도 장세니까 개인들이 주도하는 종목들 중심에 선호하는 종목들 중심에 차별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올해도 네. 차별화 극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서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신 분들은 정신 네.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개인 주도력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개인의 영향력이 진짜 커졌어요. 네, 그렇죠. 뭐 작년도 개미 요즘 개미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님이라고 얘기하고 큰 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미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일단은 시장의 수급의 주체는 기관, 외국인, 개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주식은 전 중립적이라고 봐요. 주식을 사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팔지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약해지면 결국 주식을 빼나가겠지만 그 시점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되겠죠. 네. 그때까지는 주식을 많이 살 것 같지는 많이 안 산다는 근거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4~5% 이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로 따지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쉽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인데 기관 투자가들은 주식 뭐 작년도에 워낙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계속 좀 수익률도 좀 낮았거든요. 작년도에 종합주가지수 올라갈 때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거의 못 따라한 펀드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돈 넣어놓고 불안하니까 네. 만기되면 빼서 직접 투자에 나서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은 계속 돈이 빠져나간다. 그게 결국은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 중심의 수급 장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 네. 오늘 또 작년 12월 29일 날 개인 투자가들이 2조 원 사고 마지막 날 약 5천억 팔고 오늘 또 1조 원을 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주가 상승을 수급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개인만이 샀는데 개인이 1조 원 혼자 사고 샀는데.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막판에 약간 매수 전환을 했지만은 또 기관은 기관이 그만큼 팔았는데 팔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수급의 맞아요. 주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한테 작년도부터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 매매에 따라가지 말아라. 어차피 외국인 투자가도 물론 좋은 종목을 사겠지만은 기관 투자가들은 어쩔 수 없이 한매가 들어오니까 좋은 주식도 팔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이 좀 더 수급에 따라가지 마시고 분석을 통해 접근해야 되는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네. 이제 버블에 대한, 네. 버블한데 우려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싶기도 우려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원래 버블이거든요. 버블화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꺾인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작년도에 예컨대 진단 키트라든가 일부 제약주 같은 경우 개인 투자가 고점에 사가지고 이제 평생 그 맞아요. 가격 안 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움직인 주식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종합주가 지수가 올해 뭐 3,300 갈지 그 이상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점에서는 버블화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올해 단기 순이익 자체가 작년도에 89조 원, 올해 한 13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PER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오늘 주가 뜬 걸 감안하면 지금 16배입니다. 16배면 사상 최고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PER 높다 한다 하더라도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겠지만 또 세계적 추세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역사적인 높은 수준이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전기차라든가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도 정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거 아직은 그런 것들은 그걸 아직은 걱정해서 아니다. 접근할 필요는 없는데 네. 시장이 꺾이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연말 정도라든가 주가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는 버블화가 되면서 고점에 사신 분들은 2년, 네. 3년 동안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은 그렇지만은 그럴 걱정은 안 하는데 올해 버블화 부분 자체도 중요한 키워드가 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별화 장세, 차별화 속의 차별화에서 어떤 종목을 좀 잘 찾아봐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의 힘 여전히 강하다는 거, 또 버블화 장세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속에서 우려가 되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진단을 좀 해주셨어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봐야 되겠죠. 2021년 증시 키워드 어떤 거 보세요? 네, 저는 일단 통화 완화 정책을 좀 뽑았고요. 네. 첫 번째 키워드로 그리고 이제 같이 금리 인상 시점 이렇게 좀 금리 뽑았습니다. 인상. 맞아요.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다들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금리 인상을 하긴 하겠죠. 네, 뭐 올해 일단 작년이 되겠죠. 이제 증시가 가장 코로나 이후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통화 완화 정책이거든요. 그쵸. 결국은 유동성 공급이 가장 큰 틀이었기 때문에
이 올해도 지금 이제 유동성 공급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주가가 선반영돼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뭐 이제 연준 쪽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고 당연히 이제 행정부 쪽에서는 재정 정책이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가가 언제까지 좀 선반영되면서 올라올 것이고 이제 이 버블 아래 서 있는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가 분명 올해 이야기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럴 하반기 것 쪽으로 대략적으로 다 전문가님들도 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키워드로 좀 뽑아봤고요. 두 번째는 뭐 경제 정상화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이 지금 되었고 아직까지도 실물 경제와의 괴리감이 좀 있다. 네. 주가는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뭐 1년 정도 선반영되는 게 보통 정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펀더멘탈이 좀 좋아지면서 실물 경제도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건 확실히 경제가 정상화되지는 않았거든요. 않았죠. 특히나 자영업자들 아직까지도 좀 아우성이 그럼요. 나고 있고 네. 뭐 코로나 국면으로 백신도 지금 속도전이 될 양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경제 정상화가 만약에 좀 늦어진다면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이제 보급이 안 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갔는데 6개월 네. 정도 선반영되니까 근데 정상화는 느려져. 그러면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경제 정상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걱정되는 세 번째로는 결국은 G2 국가의 이제 패권 논리죠. 2019년에 증시가 안 좋았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요건은 미중 무역 분쟁이었거든요. 맞아요. 증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수익 내기 정말 2019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주식 시장에 치를 떨으셨어요. 너무 어렵다. 수익 안 난다. 2020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네. 주식이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왜 이렇게 수익 잘 나지? 그런데 이제 연말에 수익이 안 났죠.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통화 완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정상화, 세 번째는 G2 패권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종식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매도 이슈도 있긴 있잖아요, 올해. 네, 뭐 이것도 좀 적어봤는데 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과거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금융위기 때 공매도가 그때도 이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때도 조정을 좀 받긴 받았는데 짧은 조정이었어요. 한두 달 정도 짧은 조정에 주가가 올랐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너무 빠르게 증시가 올랐거든요. 그때는 완만하게 2년 정도에 걸쳐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네. 그 이후에 그리고 한 4, 5년 정도 횡보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공매도 때 조정 기간은 한두 달밖에 되지 않겠지만 증시 지수가 하방으로 내릴 때 어디까지 내리냐 이거죠. 증시가 뭐 예를 들어 2200선까지 내린다. 아직도 상승면이 많이 꺾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보유 종목이라든지 해당 주가들이 뭐 수익이 50% 나는데 원래대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부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건 뭐 늘 말씀드리지만 김민주는 포커스를 지금 공매도까지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의견을 또 조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2021년에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주의해야 할 만한 또 키워드들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는 상승장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올해도 그렇다면 내가 어디를 딱 집중해서 잡아봐야 되는지 또 운영형님께서 아까 차별화 속에 차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차별화 장세 속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섹터 어느 쪽 보세요? 예, 뭐 2021년도니까 올해 네. 지금 1월 초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해서 연말까지는 제가 예상하기 어렵고요. 최소한 1분기 정도까지 저는 본다 한다면 네. 1분기 내지는 길게 보면 상반기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본다. 가장 기대되는 섹터는 저는 친환경이다. 아무래도 친환경이라 본다 네. 한다면 전기차, 수소차, 신재생, 탄소 배출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친환경이 가장 좀 네. 화두이기는 하죠. 네, 그렇죠. 2021년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네. 오늘 이제 보여드렸듯이 오늘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작년 연말부터 움직였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움직인 것들이 최소한 1분기를 주도한다. 맞아요. 그런 흐름이 오늘 이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소차도 그렇고 오늘 뭐 신재생에너지 조금 좀 쉬었었지만은 탄소 네. 배출권 관련 종목들도 오늘 뭐 휴캠스를 중심으로 괜찮았거든요. 일단은 저는 1분기 정도까지는 최소한 이쪽이 주도를 한다는 쪽인데 왜냐하면 2분기에는 가봐야 되는 것 자체가 2분기는 결국 이제 4월 달부터인데 네. 그 시점부터는 이제 지금 백신이 접종이 좀 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백신 효과가 나오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가 좀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때서부터는 경기 관련 쪽으로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면 성장주들이 그때서부터 유축이 돼요.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그때까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확인되기까지는 2, 3개월 걸립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작년도 추세가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분기 정도까지는 친환경 관련 쪽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쪽인데 네. 일단은 뭐 친환경 부분 자체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부분 자체가 기회 요인을 작용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지금 뭐 우리나라만 친환경 정책이 아니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정부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약 2,4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다 정책 효과, 국내적인 정책 효과 자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적으로 따지면 오늘 또 기사가 좀 된 것 같은데 작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쪽에 향후 5년 동안 170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핵심 이슈 자체가 정책형 뉴딜 펀드 20조 원을 조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표를 좀 준비했는데 다시 뭐 오늘 또 장 끝나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 12월 29일 날 산업은행에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민간 자원 13조 원하고 정부 자원 7조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1년에 이제 4조 원씩 조성해가지고 향후 5년 동안 20조 원을 조성을 해서 그 펀드 자금 자체가 2월 달에 출범한다고 그랬거든요. 2월 달에 운용사를 설정을 하고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집행이 들어간다. 자금을 모집을 해가지고 자금도 정부에서 후순위 20% 정도까지 손실을 커버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돈이 충분히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자금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주식도 살 거고요. 이쪽에 사업 쪽에 투자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런 것들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부분 자체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좀 되는 쪽으로 전개가 되면 수급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친환경 관련 부분 자체가 최소한 1분기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섹터 좀 보실까요? 네, 저도 오영님하고 비슷하게 보고 친환경 있습니다. 쪽인가요? 네, 친환경 쪽. 저는 이제 뭐 전기차, 네, 2차 전지를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또 많이 올라온 섹터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뭐 이미 노출된 섹터죠. 굳이 좀 말씀드리면 이제 네. 물론 종목별로 선별화 작업이 좀 필요할 겁니다. 밸류 부담이라든지 뭐 지금 단편적인 우리가 한두 달만 주식을 할 건 아니니까 공매도 이후에 또 어떻게 되고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역시나 이제 가장 기대되는 섹터는 많은 성장 주도주가 있거든요. 네. 뭐 5G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 거기다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역시나 전기차하고 2차 전지 부분이 가장 좀 가장 강한 것 같기도 해요. 주목할 만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요. 일단은 네. 지금 확실한 거는 이제 큰 틀 안에서 산업 연결고리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2021년에 가장 기대되는 섹터가 전기차 2차 전지라고 했는데 네. 다른 부분도 친환경 안에 큰 틀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전기차랑 2차 전지를 뽑은 이유는 결국은 이것이 산업군하고 가장 연결고리가 얼마만큼 크냐는 것이죠. 규모를 좀 봤을 때. 네. 어차피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도 신재생 에너지 쪽이지만 분명히 한계치는 정해져 있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에서 다 타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기차 다 타야 돼요. 맞아요. 네, 개인들이 이제 내연기관차 없앤다고 했으니까.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산업의 연결고리 부분에서는 전기차와 2차 전지 부분이 가장 캐파가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멘텀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죠. 직접적인 실생활으로 이제 성과나 온다 실적으로 이거죠. 올 수 있다. 태양광 풍력은 개인들이 좀 오는 실생활으로 그렇죠. 가기에는 뭐 태양광 저도 설치를 해봤거든요. 네. 집에. 그랬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풍력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또 우리가 크고. 접근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개인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 2차 전지라고 보고 있고 네. 주목하는 기업들은 역시나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이제 손익분기점은 BEP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성장 주도주들이 다들 손익분기점이 넘어가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모멘텀 갖고만 왔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 S대도 뉴스가 나죠.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한다 그랬거든요. BEP가. 그런 부분들. 네.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면서 성장 주도주와 함께 실적 호전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좀 짚어주시면서 특히나 이제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는데요. 채팅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사기는 조금 무섭다. 너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느냐. 2021년에는 좀 수익 실현하면서 매도의 해로 잡아야 되진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 친환경 관련해서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신재생 지금 없는 분들 또 관련주들 한번 또 노려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픽 종목도 한번 꼽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용형님께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종목 어떤 거 보고 있으세요? 저는 뭐 남들이 네. 관심이 없는 종목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대형주보다는. 그렇죠. 뭐 전기차 하게 되면 LG와 뭐 삼성에서 뻔한 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남들을 좀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차별화 좀 발생이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뭐 걸까요? 일단은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김민지 전문가도 관심 갖고 있는 코스모신 소재와 그다음 코스모신 ENDD, ENDD 같은 경우 잘 2차 전지 관련 좀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언급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언급해 주고 나한테 주가 50% 떴어요. 오늘 10고가 나왔거든요.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60% 떴습니다. 네. 불가요. 이런 종목들 남들 별로 이게 후발주 쪽에서 주도주로 나갈 종목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새롭게 진출한 기업들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에서 시세가 난다는 거죠. 이게 기존에 알려진 종목들보다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LG전자가 그 모더나인가요? 모더나 네. 캐나다 법인과 합작법인 설립하면서 그쪽에 전기차 관련 구동 부품이라든가 가지고 관심 쏠리면서 오늘도 그래서 오늘 뭐 현대 자동차 관련 종목도 급등했던 거 마데나죠. 그래서 S&P 네. 모티브라든가 이런 종목들 유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 종목 중에서는 네. 소재 관련 쪽에 최근에 쉬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내년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네. 동아화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동아화성이라는 회사 자체 이것도 모르실 건데 오늘 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회사는 수소차, 전기차에다가 연료전지 사업에 새롭게 진출합니다. 재무 내용도 탄탄한 회사들. 이제 모멘텀 다 가지고 있는 뭐 종목이네요. 이게 예컨대 이런 유형의 종목들. 그다음에 뭐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뭐 하나솔루션 유상기업 때문에 지지부진한데 결국은 상승할 거고. 그다음에 S에너지 같은 경우 뭐 이제 실적만 좀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면 주가가 네.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다음 태양광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풍력 관련 종목 중에서는 태용 같은 경우 네. 태용 044490인데 네. PBR이 지금 0.4배밖에 안 되는 주식이니까 뭐 주가 지금 올리고 있지만 시점만 네네. 턴어라운드 진행되면 주가가 뭐 3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풍력주 중에서도 이제 스페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뭐 전쟁 관련 종목으로 알려진 종목이다. 근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풍력주의 매출 비중이 거의 40% 그래요? 넘는 회사예요. 이게 이런 또 유형의 종목들,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 가지고 네. 휴캠스라든가 뭐 이들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관련해서 정말 그 중간중간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주셨네요. 이런 종목도 아까 차트로도 보셨지만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민준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저는 뭐 보셨을까요? 짧게 준비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제가 이 방송국에 작년 2월에 왔거든요. 타 방송국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하고 좀 교감을 했어요. 커뮤니케이션도 좀 하고 위로도 좀 드리고. 근데 올해는 전략이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간단하게 현대차 준비했고요. 현대차. 거의 운영님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를 그 중에 좀 섞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님은 전부 다 이제 밸류 전문가시니까 네. 좀 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밸류라든지 더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저도 뭐 전기차 쪽에는 뭐 코스모 신소재 쪽이고요. 주가 많이 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다음에 이제 ENDD 쪽인데 ENDD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고체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이거 운영님 들고 오셨고 수소차는 뭐 그냥 코멘트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도 이제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다방수 전문가들 거의 모릅니다. 이 회사가 원래 고무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거의 잘 모르죠. 드럼 근데- 세탁기에 들어가는. 근데 이 회사의 자회사 동아 퓨어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연료전지 스택 부분에 고무 네. 가스켓을 만드니까 거기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성장성이 주목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수초에 적어 놓으셔야죠. 박준현 해가지고 동아화성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고 네. 다른 거는 그냥 코멘트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현대차를 주목하는 이유는 네. 이제 현대차가 대형주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장주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앵커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회사가 과연 고객인가요? 아니면 현대차가 고객인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고객이다. 삼성 SDI와 LG와 네. SK 이노베이션이 고객이냐? 네. 현대차가 고객이냐? 현대차.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게요. 전기차가 굴러가려면 2차 전지가
심장이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음. 배터리 파는 업체에서는 현대차가 없으면 배터리를 못 팔아먹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어찌됐건 현대차가 주가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지금의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수요도 확인이 되어 있고 이 현대차가 잘 팔려야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그렇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전 세계로 봤을 때 현대차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수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거의 현대차가 독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도 올라가고 있고 역시나 지금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었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차는 발목이 잡은 게 미국에서 점유율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 좋았어요. 특히나 현대차는 싼 차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가 브랜드 제네시스를 만들고 최근에 이제 GV70이 네. 나오는 전기차에서 굉장히 지금 히트를 좀 칠 그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아이오닉에 대한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이게 이제 5월에 나오기로 했는데 2월로 음. 정의선 회장님께서 땡긴 것 같아요. 신차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야겠다 이런 것 같고 기대감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수급, 차트, 모멘텀 이 3박자가 다 들어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주가들 LG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갈 때 결국 현대차만 안 갔거든요. 근데 현대차도 대형주 중에 성장 주도주라는 거죠. 전기차에 대한. 근데 다른 성장 주도주들이 갈 때 현대차는 못 갔는데 오늘 이제 연초에 주가가 뜬 갔죠. 거죠. 네, 현대차가 오늘 8%나 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점진적으로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탑픽으로는 현대차 한번 뽑아봤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닐까요? 오늘 20만 원 넘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저는 대형주를 선호하진 않거든요. 네. 대형주를 분명히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지금 본다면 현대차 쪽이고요. 단지 이제 확인할 거는 해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지 네.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 밸류는 아직까지 부담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지를 계속 확인하셔야죠. 모멘텀은 어차피 살아 있고 전기차나 수소차 쪽인 굴지의 기업이니까 거의 기술력이 노원투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뭐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대형주를 사실 때는 비중 조절이랑 결국은 기간이에요. 내가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도 완만하게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50%, 30% 이렇게 하시면 장기 투자하는데 네. 적금도 1년 12달을 드는데 한 달 만에 주식을 몽땅 맞아. 다 사시면 맞아요. 결과물이 안 좋죠. 호흡을 길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권희애님께서 현대차 좋은 건 알겠는데 매수가 무섭다라고 하셨거든요. 비중 조절 잘 하셔서 좀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2021년 올해 증시 전망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2,900선을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올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장 좋을 때 좀 나는 기회를 못 잡아서 아쉬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에는 그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탑픽 종목들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